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정말 무술의 고수였나 황비홍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비홍. 저는 사실 이연걸이란 배우가 연출했던 황비홍을 상당히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중국 근세사에 있어서 무술의 고수, 그러면 황비홍과 곽원갑이 꼽힙니다. 이 황비홍은 3살 때부터 무술을 수련했고 7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광동 불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무술 연기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17살에 무도관을 차릴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는 상당히 유복하고 굉장히 재밌는 삶을 살았던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역사 속에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상은 대대로 무술의 고수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인 황기영은 광동 지방에서 10명 중에 1명으로 꼽히는 광동 10호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였고 소림 남파의 홍과곤을 물려받았던 아주 유명한 무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무술로 밥을 먹고 사는 게 그 당시에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하길 바랬습니다. 황비홍은 1856년에 태어났고요. 1925년에 죽었기 때문에 69년의 삶을 살았는데요. 정말 민국 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공부를 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아버지가 무예를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버지 몰래 혼자서 무술을 익혔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7살 된 꼬마의 그 실력을 보는 순간 감탄했습니다. 아, 역시 피를 속일 수는 없나 보다. 이래서 결국 본인이 작심하고 무예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고요. 당시에 광동 지방의 고수에게도 2년 동안 무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12살 때는 그 지역의 한 고수가 12살밖에 안 된 황비홍에게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놀랍게도 12살짜리가 그 무예 고수를 이길 정도로 황비홍은 무술에 있어서 정말로 뛰어난 재질을 보였습니다. 이 황비홍이 유명해졌던 것은 그가 17살 때에 무도관을 차렸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홍콩에는 한 영국인이 엄청나게 큰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일설에는 소만큼 컸다고 그러는데 소만큼 크지는 않았겠죠. 무지무지 큰 개였는데 이 개가 당시에 무술이 뛰어났던 중국 사람들을 대결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의 물어서 중상을 입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무술로 유명했던 황비홍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한번 제압해달라. 황비홍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홍콩에 가서 그 개와 싸움을 벌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단 2번의 동작 만에 개를 때려 눕혔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그의 이름이 높아졌고 그의 무도관이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나이 25살 때는 중국의 수군에, 물론 수군이라 해서 전체 수군은 아니고요. 광동 지역의 한 수군 부대였는데요. 거기에 무술 교련이 됐고요. 30살에는 군대 총교련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빠오지린이라는 무도관 겸 의관을 차렸습니다. 의관이라는 것은 이제 의술 치료를 하는 데를 말하는데요. 그의 아버지 때부터 물려온 비술이 있었습니다. 주로 다리를 상하거나 다리가 예를 들면 삐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약 처방이 있었고 황비홍이 연구해서 더욱더 유명해졌는데요. 다리에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은 빠오지린에 가면 낫는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고 실제로 군인 중에 다리 다친 사람들을 황비홍이 많이 고쳐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빠오지린을 차렸던 상인들이 많이 모였던 그 거리에는 도적들이 활개를 쳤는데요. 한 번은 수십 명의 도적이 몰려와서 난리를 치는 것을 황비홍 혼자서 다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황비홍을 당할 수 없자 이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와서 황비홍에게 도전을 했는데요. 수십 명 되는 도적대를 기다란 쇠 철곤을 하나 가지고 전부 다 물리쳤습니다. 그 정도로 황비홍은 무술이 뛰어났는데요. 그는 사실 많은 제자들을 돕고요. 제자들이 인격적으로도 그를 굉장히 높이 존경했습니다. 황비홍의 일생을 보면 그의 말년에 가서가 조금 비참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4명이나 뒀습니다. 본인이 호색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상하게도 아내를 맞으면 몇 년 만에 아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번째 아내를 잃고 나서 독신으로 살 생각을 했는데 55세에 그 당시 19살 되는 막게림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결국 네 번째 아내를 맡게 되는데요. 사실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졌죠. 하지만 이 막게림이라는 여자는 남편은 모름지기 황비용 같은 사람을 둬야 된다라고 어려서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나이 차를 뛰어넘어서 부부가 됐고요. 황비용이 4명의 아들을 뒀지만 그 중에 둘째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황한삼인데요. 이 황한삼은 무술에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아버지만큼 뛰어나서 광동 일대에 소문이 퍼졌는데요. 하루는 한 사람이 와서 내가 황비용은 두려워하지만 그의 아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는 무술시합에 나갔는데요. 단 2수 만에, 즉 2번의 몸동작 만에 상대를 때려 눕혔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당했던 사람이 황한삼을 초청해서 같이 술을 먹으면서 황한삼이 술을 취하자 권을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총으로 쏴서 황한삼을 죽였습니다. 그때가 황병의 나이 63세인데요. 황병은 그때 너무너무 슬퍼했고 자식들한테 절대로 무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가르쳤지만 자기는 그 당시에 느꼈던 것이 영국군이 쓰는 총을 보면서 무술로는 도저히 총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고 이 무술의 방향을 약간 바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의 호신술용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이런 쪽으로 이제 무술의 방향을 좀 바꿨는데요. 의술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황비용이 3가지 점이 아주 남보다 뛰어났는데요. 첫째는 의협심이 무지무지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곤란을 당할 때에 자기가 도와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무술인들이 개한테 당할 때도 본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서 그 개를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상인들을 괴롭혔던 깡패들이나 도적죄들을 앞에 나서서 다 물리쳤고요. 두 번째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수받았던 홍가권, 이 홍가권은 명말 청초에 소림사의 제자였던 홍의관이 만든 것인데요. 그 홍의관이 만들었던 홍가권은 공짜 호복권이라고 해서 마치 호랑이가 엎드려 있다가 잽싸게 먹이를 낚아채는 듯한 아주 낮은 자세로 권법을 펼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남부에서는 배를 많이 탔기 때문에 선상에서 싸움이 많이 벌어져서 가능하면 자세를 낮춰서 안정성을 취하고 순간적인 동작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게 특징이었는데요. 거기에다가 본인이 더 연구해서 호랑이와 학의 자세를 결합한 호학 쌍용권도 본인이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어려움에 처했던 임복성이란 소년을 구해주면서 그의 스승인 철교삼이 갖고 있었던 비법인 철선권까지 혼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가권을 더욱 발전시켰고 좀 더 강한 권법을 창시했습니다. 그는 늘 본인이 뛰어났지만 다른 사람들이 뛰어나다고 그러면 그 권법과 무술을 계속 익혔고요. 그것을 본인의 권법에다가 융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창술에도 능해서 그는 창술의 대가였고요. 또 하나 재미난 것은요. 영화에 보시면 사자춤을 황병이 굉장히 잘 추었는데요. 정말 그럴까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기록에 보면 황비용은 사자춤의 고수였습니다. 이 황비용이 췄던 사자춤은 앞에 사자의 머리가 굉장히 무거웠기 때문에 사실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무인으로서 단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자춤을 무지 잘 췄을 뿐만 아니라 자기 여제자들을 위해서 사자춤을 여인들이 출 수 있도록 개량했던 사람도 바로 황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의술을 배워서 다리를 고치는 그런 의술을 갖고 있었지만 좀 더 개발을 해서 이 다리병이 낫게 하는 의약들을 황병은 계속 개발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보통 예전에는 의학의 비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황병은 본인이 개발한 의술, 본인이 개발한 의학을 비법을 전부 다 공개했습니다. 본인은 그것으로 돈을 벌겠다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백성들이 가능하면
쉽게 그리고 싸게 그 의학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전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받아들일 때는 신분의 차별 없이 전부 다 받아들이는 개방성도 보여줬던 뛰어난 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63세에 둘째 아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30년 가까이 운영했던 파오 즈린이라는 무도관 겸 의관이 그의 나이 68세 때에 당시에 광동의 상단이 국민당 정부에 반항해서 일으켰던 폭동이 있었는데요. 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광주 지역의 상가를 완전히 불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파오지린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 폭동과 황병은 전혀 관계가 없었지만 이 파오지린까지 완전히 다 불타면서 그의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타격을 입었고요. 큰아들이 운영하던 사업까지 완전히 망하게 돼서 더 이상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몇 개월 후에 황비용은 쓸쓸히 죽고 맙니다. 그래서 사실 장사 지낼 돈도 없었는데 그의 여제자와 제자들이 돈을 모아서 지금의 광주 백운산 기슭에 그의 무덤이 마련됐고요. 장사를 지낼 수 있게 됐는데 제가 황비용의 영화를 볼 때 느꼈던 감각과 그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서 느꼈던 감각은 첫째는 무인으로서 대단히 뛰어났다는 것은 일치합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의 쓸쓸한 말년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의 가정의 비극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파오지린이 불탔던 것은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지는 저는 알지 못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가 왜 그 무술을 금지시켰는지 이런 게 조금 동감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 때에 이르러서 홍콩서 그의 손자가 의술로 유명해졌고 굉장히 큰 거부가 됐는데요. 사실 무술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졌고 지금도 광동 출신의 무인들이 꽤 있는데요. 그 홍과건이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것은 황비용의 공적이고요. 그에 대해서는 1940년, 즉 그가 죽고 나서 약 15년 후쯤부터 그에 관한 소설이 홍콩에 있는 신문에 수년간 연재되면서 황비용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고요. 그에 대해서 연극이나 영화로 굉장히 많이 찍혀서 실제 제가 다 적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기록에 보면 영화만 거의 70여 편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실제 그 유명한 이연걸이 찍은 황비용 영화만 해도 몇 편이 있죠. 이 황비용은 사실 이연걸을 통해서 전 세계인에게 더욱 알려졌는데요. 이 황비용은 무인이자 의술인으로 아주 이름을 날렸고 실제로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의 말년이 약간 비참했던 것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황비용의 홍과건의 권법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고 그가 명말총초에 개발됐던 홍의관의 권법을 그가 여러 권법을 혼합해서 더욱 발전시켰다는 점은 아주 높이 사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황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참다운 무술인으로 살아갔던 황비용. 그는 첫째로는 굉장히 의협심이 강했고 두 번째는 개방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세 번째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그런 참다운 무인의 자세를 보여줬던 무술의 고수였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